안녕하세요. 나봉 작가입니다. 오늘은 에세이 쓰기의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세이를 쓰는데도 상상력이 필요한가요? 네, 당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면은 막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영감, 발상 이런 거를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뭔가 막연하죠? 예술에서 특히 뭐 그림을 그리는 분야에서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오브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뭐 재해석하고 그거를 이미지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설 쓰기에서 상상력은 인물을 창조해내고 세계를 만들어내고 사건을 구상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에세이 쓰기에서 상상력은 대체 뭘까요? 사실 에세이라는 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별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내 경험만 쓰면 뭐 일기나 독백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에세이에도 당연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하나의 글로 엮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글감을 찾아내고 엮어내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까지, 이게 에세이에서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상력이 풍부하게 들어간 글은 당연히 생동감이 넘치고 독자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작가라면 당연히 이런 글 쓰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에세이를 쓰면서 깨닫게 된 상상력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틀을 깬다는 생각, 신선한 관점과 아이디어는 참 매력적이죠. 제가 어렸을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개미들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즉 관점을 바꾼 사고가 나와요. 개미들이 우리를 손가락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개미들 입장에서는 집안에 개미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죽이잖아요. 우리는 손가락들인 거예요, 진짜. 그 어떤 발상의 전환이 너무 신선했는데요. 이렇게 이 소설에서 작가는 계속 다양한 관점,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의 분신이기도 한 과학자 에드문 웰즈가 이런 퀴즈를 내요. 성냥개비 6개로 삼각형 4개를 만들어라 라는 퀴즈인데요. 이거 어렸을 때 정말 풀어보고 싶어서 막 성냥개비를 가져와서 막 땅에다 놓고 막 이리저리 맞춰봤어요. 그런데 절대 안 풀려요. 사실 이 답은 2차원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3차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나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입체적인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야 삼각형 4개가 딱 나옵니다.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이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재미와 희열을 느꼈어요. 재밌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오토바이로 모기를 잡아라. 이거 문장부터 되게 재밌지 않나요? 방콕에서 예전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만든 캠페인인데요. 방콕은 오토바이가 정말 많은 도시잖아요. 오토바이가 주택가 골목 골목을 누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캠페인 기획자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죠. 아, 모기처럼 오토바이가 모든 곳에 있다면? 그러면 오토바이 배기통에 모기를 내쫓는 어떤 천연 성분의 오일을 채우고 그 차량의 배기 과정에서 생기는 열이 그 오일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나라 7, 80년대에 있던 소독차랑 되게 비슷해요. 물론 그러니까 태국도 이와 비슷한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캠페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이 아닌, 뭔가 이 발상의 틀을 깨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활용했다는 거죠. 에세이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받는 에세이들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관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퇴사 관련 에세이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 공기업, 대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보장받은 탄탄대로를 두고 다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니까 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거죠. 이것도 사실 퇴사와 관련 에세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게 또 일반적인 관점이 돼버려서 회사에서 오히려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남으려는 이야기가 또 주목을 받는 것 같긴 해요. 또 작년에 되게 돋보였던 에세이 중에 안느끼한 산문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사실 제일 손발이 오그러들 것 같은 제목이 많은 게 에세이 시 코너거든요. 이게 자기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르다 보니까 좀 그런 감상적인 제목의 어떤 책들이 많아요. 뭐 매일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뭐 당신이 그립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안느끼한 산문집의 작가는 이런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내가 에세이를 쓰긴 쓸 건데 막 느끼한 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이 오글거리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냈죠. 이렇게 자기 생각이 확고하니까 사람이 되게 개성이 확 느껴지고, 아 그래? 뭐 일반적인 그런 에세이랑 좀 다른가? 이러면서 괜히 책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틀을 깬다는 거는 뻔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건데, 사실 저는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을 하나의 우주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모두 다 자기의 관점과 틀이 있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력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내 생각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내 생각의 틀마저 깨는 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내 생각의 틀마저 깨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막 내 생각의 틀을 깬다는 건 정말 해탈한 사람의 영역인 것 같고, 우리는 어쨌든 글쓰기를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전략은 첫 번째로 가야 돼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글을 보면은 진짜 너무 순수하다. 너무 창의력이 돋보인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냐. 막 틀을 깨는 발상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그걸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뻔하지 않은 글을 쓰고 싶고 일상에서 다양한 소재를 찾고 싶다면은 결국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응시해야 돼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을 잘 짚어내는 방법은 바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드는 답을 찾을 때까지 그 질문을 계속 품어야 해요. 무언가가 좋거나 싫거나 이상하거나 재밌으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왜라고?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딩크족이라고 고백하면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그러면 대가 끊긴다. 이거거든요. 저 항상 듣는 잔소리가 되게 기분이 뭔가 나쁜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책 좀 인용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을 거면 남편네 집안 대는 누가 이을 거며 부모와 조상에게 불효한다는 지적은 잘못 심각하기까지 하다. 그럼 나 역시 한껏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이렇게 묻는다. 대간절 그 대란 무엇인가? 한 번도 뵙지 못한 조상의 피가 나에게 흐른다는 거고 그 혈육의 끈을 잇는 것이 후대의 책임이라는 건데 그 대라는 것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 단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대를 잇고 있는 것이고 더더욱 올라가면 전 세계에 있는 하나의 대를 잇고 있는 것 아닌가? 나 하나 잊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의 대가 끊기는 건 아니지 않은가? 좀 말 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젯밤에는 문득 남편 옷에 이 겨드랑이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래 입어갖고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막 장난을 치면서 이걸 소매를 뜯어서 그럼 그냥 나시처럼 입어봐라 이랬더니 남편이 또 장난을 친다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 뜯은 막 그 옷소매를 막 머리에 두르는 거예요. 각설이처럼. 그래갖고 너무 막 웃겨서 깔깔깔깔 웃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설이는 왜 그런 걸 머리에 두르는 거지? 각설이들 보면 항상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잖아요. 머리를 정돈하려고 두르는 것 같지는 않고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질문을 시작한 거죠. 혹시 이 머리끈에 대해 역사적 근원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마 이 각설이 머리끈 하나로 글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각설이 머리끈의 전설. 그 머리끈이 뭐 손오공의 김고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띠를 차야만 막 이렇게 춤과 타령이 나오는 무슨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이런 식의 뭔가 재밌는 이야기죠.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생각을 이어가면은 뭐 재밌는 동화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글은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 이 사물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또 제가 남편의 예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또 이 남자가 이제 자꾸 자기 목 뒤에 익지도 않은 여드름을 짜달라고 해요. 진짜 그건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인데
되게 나쁜 습관인데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제 막 제가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책에 있는 문장을 인용을 좀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익지도 않은 걸 짜려고 하는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는가? 연글기도 전에 어린 여드름의 싹을 자르려는 이 파괴자요. 그런 비인간적 행위는 피부에 상처만 낼 뿐 여드름 관리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다. 그 파괴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라고 외치고 싶지만 참는다. 저의 분노가 드러나죠? 그래, 여드름 부위가 베개에 닿으면 뭔가 엄청 거슬렸나 보다. 거울로 보기에 힘든 부위니 손으로 만지작거렸을 텐데 계속 만지다 보면 손 감각이 둔해지면서 뭔가 튀어나왔다는 착각에 빠졌을지도 몰라. 그러니 자꾸 저렇게 짜달라고 떼를 쓰는 거겠지. 설령 다 익지 않은 걸 알더라도 익지 않은 여드름을 짜는 건 애초에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어. 오래된 습관은 합리성과 논리성을 추월한 강박적 행동을 낳기 마련이지. 이렇게 제가 남편 입장에서 글을 썼고 이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한 꼭지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위생적 방법이야 이러면서 이제 면봉을 들고 와서 막 이제 여드름을 짜주는 척만 하는 착한 아내의 역할을 했어요. 좀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고 제 나름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소재가 됐어요. 이렇게 상상력이 가정의 평화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에세이는 작가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장르이고 그 어떤 장르보다 작가의 생각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습관,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과정, 이게 통찰 아닌가요? 두고두고 마음에 품고 읽게 되는 글은 그런 통찰이 잘 드러난 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세이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이렇게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글감을 연결하고 어떤 서술 부분을 대화와 행동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치환하기, 이런 좀 더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